그럼 이 상황에서 시진핑 3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제 생각에는 플랜 B를 구사할 거예요. 경제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는 기대다. 경제는 쉽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을 수 있다? 근데 왜 물가를 올리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타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한지,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아까 저점을 찾는다는 게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오늘 모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달 만이죠? 네, 발음을 똑똑히 해주세요. 안유화. 제가 뭐라 했나요? 안유화라고 했어요. 너무 지쳐 보이셔서 쉬시라고 휴자, 쉴휴. 그랬구나. 그랬나 보네요. 알겠어요. 하도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방송 그만하고 갈까요? 안유화 교수님,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달 됐어요, 벌써? 한 달 넘었어요. 2달, 무슨 넘기는요? 아니에요.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 할래? 그래요? 참, 제가 나 끝나고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원, 상무위원이 누가 되느냐, 맞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그러게요. 오케이. 좋아요.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체크 작업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치적인 이슈로는 뭐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측근들이 다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다른 쪽이 있죠, 여기서 20대 당대회. 다뤘어요? 안 다룬 것 같은데요. 그가 2달 만이라니까. 근데 보셨어요? 그날 그 뉴스 나오는 거는? 대표님이 보셨어요? 20대 당대회 뉴스 나올 때 보셨어요? 그것도 안 보셨어요? 뉴스 나온 거 나중에 그러니까 라이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녹화로 봤는데, 네, 봤습니다. 뭐 거기서 이래 보고 역시 중국 좀 이해 못할 게 이런 건 없었죠? 전에 후진타오 주석 이렇게 이상했어요? 그게 이상해요? 이게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좀 끌려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거 전 대통령인데 공개적 석상에서 야 이건 뭐지? 근데 또 해석에 일부러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네, 중화권 TV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유튜브 하는 그런 분들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중국은 원로 정치라고 해서 원래는 원로 정치라고 해서 당서기와 주석을 예를 들면 시진핑이 있어도 뒤에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원로 정치를 이뤄서 그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 쭉 내려왔어요. 그게 왜 그런 게 생겼냐면 등소평이 사실은 한 번에도 공산당 서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있으면서 뭐 짱저민도 했고 당서기 했고 후진토도 당서기 했지만 실제는 제 중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등소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로 정치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못했던 것 같이 혁명했던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게 베이다이허 북대화 회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다음에 뭐 누구 해야 되고 이런 게 쭉 결정되거든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그렇게 대충 윤곽이 잡힌 다음에 이런 이번에 열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에서 사실 그 과정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로 정치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후진토 주석이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셔나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제는 원로 정치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 그걸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려고 그랬나. 이런 설이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설은 뭐라고 하죠? 좀 나쁘게 말하면 반란 정치처럼 이제는 너희 시대는 끝났어. 이래서 막 그 경호원 불러다가 막 이렇게 현장에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진핑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찾아내려고 트위터에 그 외신 기자들이 부분 찍은 걸 올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기자들은 자기 찍은 만큼 올렸고 어떤 기자들은 그 늦게 온 기자 뒷부분을 올렸고 이렇게 제가 합해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 뉴스에는 요것만 딱 나갔는데 그 트위터에 가면은 외신기자 찍은 게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보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전에 리산수하고 이렇게
계속 그 후진터 앞에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 보게 이렇게 놓는 장면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자꾸 무슨 말을 해요. 리잔수라는 분이 그 위원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이런데 후진터 눈빛, 행동 이래 보면은 그 주석이 조금 지금 80이거든요. 살짝 치매기가 살짝 있는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치매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순간 정신을 살짝 놓을 때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제 보기에는 그 와서 이렇게 후주석을 모시고 나간 그 경호원은 항상 후주석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나 경호원이 아니라. 아니라 그 후진터 주석을 계속 모시는 젊은 친구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그쪽 사람 시켜서 가서 이 후진터 주석의 그 경호 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시진핑한테 한마디 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근데 그것만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살짝 그럴 때 또 이상한 얘기하면 외신에서 쫙 나가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서 또 보니까 좀 정신, 그러니까 좀 안정화, 그걸 좀 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맞아요. 옆에서 쉬게 했다.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요것만 볼 때. 근데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시진핑 당서기를 포함해서 이번 3년임이 시작이 됐고 그 주변에 6명이잖아요. 6명이 다 쉽게 말하면 거기 그 쩌로지 왕훈이 이런 사람은 그 강택민 시절에 이렇게 이미 각 중요 각 성 있잖아요. 성에 당석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쩌로지하고 왕훈이는 원래 상무위원이었고 이번에 또 재선임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짱점인 시절부터 이미 당서기 했던 각 성에 했던 친구들이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 했던지 시진핑 주석을 모셨던 복건성 당서기 할 때나 이런 상의할 때 이렇게 비서실장 했던 그중에 리창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무위원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친시진핑 세력이 상무위원회 주요 중심축이 됐다. 그리고 리창이 지금 이번에는 그냥 상무위원이 됐지만 내년 3월에 양회를 거쳐서 선거가 돼야 돼요. 지금 아직은 아니거든요. 내년 양회 3월 초에 양회 열리면 거기서 선거가 돼서 시진핑도 거기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임이 되고 그리고 총리가 지금까지 계속 리커치한 총리입니다. 근데 3월이 되면 이제 그 전국민 대표대회에서 선거를 거쳐서 리창이라는 분이 그분이 그 시주석을 모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총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 라인이 시진핑이 이야기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 그러니까 시진핑이 핵심으로 하는 두 개의 황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게 하나의 황림이고 시진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게 두 개의 황림이거든요. 이게 더 관철이 잘 되게끔 상무위원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시진핑이 그리는 그림대로 앞으로 3기 혹은 일각에서 말한 대로 장기 집권 자기가 그리는 그런데 정치적 바탕을 깔아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당대회 직후에 이제 외국 투자, 네. 그 촉진책, 네. 외국 기업들에 대한 네. 요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측근들과 함께 해가지고 강력하게 뭔가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가능성도 보여주신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외국 투자자들은 그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오히려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일까에 네.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차이나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외국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23일에 끝났잖아요. 근데 24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홍콩 시장이 한 6.6% 빠졌고요. 중국 국내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민영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조 날아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 이 시진핑 3기 연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걸 의식을 했는지 최근에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나런이 발생한 다음에 발표한 건가요? 뭐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어쨌든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정책을 보니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입니다. 방향이. 하나는 중국에 들어간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본토 기업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 예를 들면 뭐 지원 정책이 있다 이러면 외국 기업도 똑같이 지원한다. 차별을 안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국민 기업 그러니까 국민 기업 대표 국민 대우를 해주는 거죠. 국민 대우. 두 번째는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갔다 왔다 뭐 이렇게 그 가족이나 이렇게 이동이 힘들잖아요. 격리 정책을 7+3 하고 10일씩 격리되고 이러니까 외국인 이 기업가들에 대해서 특수 배려를 하겠다. 그 가족이 중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외국 기업인들이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출 이런 거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편리성을 주겠다. 뭐 지금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재투자 예를 들면 네거티브 정책을 계속 발표해요. 이런 건 안 되고 나머지 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업에서 특히 제조업이나 재투자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 투자 기업에 많은 중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촉진 정책을 대우하는 정책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효과적인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네. 외국인들이 그거에 따라서 투자가 들어오든 네. 나가는 게 멈추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책을 취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 강하게 취했잖아요. 강경화. 근데 작년에는 도마tor 데이터를 보면 FDI 직접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의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투자가 20% 넘게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미국은 감소했어요. FDI 직접 투자. 근데 전반적으로 할 때 외국인이 중국 투자는 작년에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3기가 이제 금방 결정이 됐으니까 요 일주일 보고 무슨 효과 있니 없니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총리정책 내놨으니까 중국 들어갔던 기업들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제로 코로나 취하기 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할지를 몰랐거든요. 그럴 때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뭐라 해도 미중 갈등이 각화돼도 중국 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말 그래도 떠날 생각을 한 기업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막 중국 들어간 게 다 나오겠다 막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상해가 봉쇄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죠. 아, 이거는 우리 상상을 벗어난다. 지금 상해 봉쇄가 주는 타격이 엄청 큽니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 신뢰. 그래서 외국 기업의 상해가 2개월 봉쇄되니까 외국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3년임 하니까 또 상해 봉쇄와 같은 또 리창이 이번에 총리가 되잖아요. 상해 서기했던 리창. 그러니까 리창이 이제는 전국을 영도하는 거죠. 원래 상해만 했는데 상해에서 지금 2개월 봉쇄 정책고 그 정책을 결정 내렸던 사람이 리창이에요. 전 중국을 그럼 중국 이제 어디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 중국을 상대로 또 그렇게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걱정. 예, 이게 과거 역사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이제 외국 기업들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특히 리창이 지금 이번에 원래 리창이 상해 2개월 봉쇄하면서 전 세계 엄청난 타격 줬고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 줘서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시진핑 쪽 사람이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 했지만 이 정도로 2인자가 될지는 상상 못했어요. 아무도. 왜냐면 상해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2인자 되니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어쩌면 또 이런 일이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지금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이런 정책을 해놓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에 들어간 기업하고 밖에 있는 기업이 좀 다르겠죠.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은 철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들어간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날 계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나오려면 그게 지금 말이 나오기 그렇지 힘들어요. 그래서 현지에 들어간 기업들이 나온다를 다 정리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일단. 근데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 내에서 경쟁력이 이미 떨어져서
중국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떨어졌고요. 그래서 어선 나와도 미련이 없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산업 특성상 이제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 자체 생태 환경이 그 산업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이 이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중국도.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아시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정리하고 나오겠죠. 근데 미래 산업, 4차 산업 영역에서 혹은 대기업들, 글로벌 500대 기업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기업들은 사실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부품 조달이나 중국처럼 잘 된 나라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근데 부품 조달 다 중국에서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럼 아예 중국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은 중국 이미 들어간 기업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밸류체인을 공급망을 정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진핑 3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제 생각에는 플랜 B를 구사할 거예요. 플랜 A는 계속 중국에 돌아가고 플랜 B로 북미나 네. 멕시코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플랜 B로 하나 또 만들 거다 공급망을. 그래서 중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자성어에 동방 불량, 시방량이라고 있어요. 동쪽에 불이 안 켜지면 서쪽에 켜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양손 준비할 거다. 그래서 플랜 A, B로 갖고 갈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은. 그리고 미래 산업은 중국에 계속 들어갑니다. 올해도 상반기 데이터 보면 4차 산업 쪽에 투자는 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외국 기업에. 외국 기업에. 왜 그러냐면 중국처럼 좋은 데이터가 없어요. 하긴 뭐 거기 뭐 어디 AI라든가 예. 자율주행 뭐 이러저런 데이터들 예. 쉽지가 않죠. 딴 데서 구하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선진국은 교통 빨간 신호등을 켰을 때 행인이 지나가지 않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다 끝나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빨간 신호등 켜도 이래 사람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빨간 신호등인데도. 그런 데이터는 중국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선진국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는 빨간불을 고객이 이게 침범했을 때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반응하냐까지 다 데이터 딜러닝이 되어 있는데 선진기업은 그런 데이터 없는 거죠. 아,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 딜러닝이란 게 뭐죠? 이렇게 운전하면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 데이터 처리하면서 그 AI가 계속 그 딜런이란 게 뭐냐, AI가 그 데이터 자기가 학습하면서 또 새로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기계가 학습을 한다고요. 기계가. 근데 그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학습이 안 된다고요. 근데 외국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이 안 된다고요. 근데 같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 운행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선진국은 안 되고 중국이. 네, 말했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은 빨간 신호등 뜨면 딱 서 있는다고요. 아, 집중하세요. 그게 집중. 법이니까. 집중하세요. 네. 멍해 있다가 갑자기 네, 그런 당했어. 어디 예를 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데이터도 중국에 있을 정도로 데이터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딥러닝 데이터들이 차원이 다르다. 결국 중국에서 진짜 빅데이터를 처리해본 엔지니어들은 중국에는 있는데 대부분 나라는 진짜 빅데이터를 처리한 나라가 데이터 처리 엔지니어가 거의 없어요. 실제 미국하고 중국 외에는 진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지니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진짜 만져본 사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미래산업 미래산업과 관련. 근데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하이테크 기술과 관련해서 네. 주로 이제 디지털 경제 쪽. 네. 반도체 쪽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AI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 그렇게 가고 있나요? 그렇죠.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있죠. 일론 머스크가 왜 중국 갔어요? 한마디 했어요. 중국에서 3년 할 걸 미국에서는 15년 돼도 된다 만다. 이 차이인 거예요. 데이터 확보하는 게. 데이터도 그렇고 전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은 무슨 뜻이지 않은데 우리 기업하는 게 들어가는 부품이 10,000개 넘잖아요. 자동차 하나라도 10,000개 넘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느 게 하나라도 조달이 안 되면 전체가 돌아 못 가요. 근데 그게 다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심지어 이러잖아요. 지금 주문하려고 갔는데 그게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이래요. 바로 몇 시간에 해주겠다 그래요. 그걸 몇 시간에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현재.
지금 그 중국에서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다고요. 그 모든 그 조달이 다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 여기서 제가 말한 거 다 기억하세요. 말하는 게 하도 유엔에서 많으셔가지고 유엔에서 등록된 모든 산업 분류가 다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이러면 제가 중국을 선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한 장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시진핑 3기에 따라서 부각된 건 맞습니다. 특히 리창 이런 분들이 강경 정책을 취하는 사람들이 총리로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는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훨씬 더 불확실한 세상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안 해! 딴 데가 해! 그러면 이제 말한 등등 한계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플레이와 플랜 B를 구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그 기술을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은 뭐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봇이라든가 네. 미래 산업. 네. 중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그렇게 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 미국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뭐 어떤 변화되는 정책이 됐든 어떤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게 있나요? 그 미국이 뭐 먹고 사는 나라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IP에서도 제약, 그리고 군수 이 세 개가 미국을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특징이 다 I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경제 성장 발전론에서 보면은 이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로머 그리고 존슨 이 두 사람이 쓴 아이디어 경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냐를 봤더니 아이디어가 많은 나라, 아이디어라는 건 IP나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나라, 그리고 계속 그게 연구 개발이 되는 나라. 많기만 하면 안 되고 또 그게 계속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나라는 계속 성장하더라. 그게 대표적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제도. 그걸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느슨한 제도. 혁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 제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자본. 이런 고첨단 인력 자본이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오고,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규모가 커야 이런 아이디어 경제는 창업 초기에는 다 하이리스크 기업들이거든요. 벤처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신속한 상용화를 되려면 인구 규모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아이디어와 지속적 연구 개발이 되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혁신이 잘 되는 제도 환경과 그걸 할 수 있는 인력 자본과 시장, 인구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보면은 중국이 인구 규모가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신속한 상용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도도 지금까지 창업을 경계하면서 굉장히 사회시장 경제화하면서 제도 개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만인 창업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해라 이 정도로 창업을 활성화했고요.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크지, 제도 크지.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대학생이 1년에 거의 1000만 명씩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 맞춰져 있는데 미국도 이게 가장 잘 맞춰져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조건이 다르니까 결국은 중국에 지투되고 미국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미국이 그동안 IP를 중국에 많이 줬단 말이에요. 중국의 시장을 보고. 네. 근데 지금 IP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이제 자체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징 아이디어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해외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유징 아이디어 국가에서 중국은 이제는 미국 활동이 확대되면서 아이디어를 프로듀싱,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창출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기술 패권으로 제재를 하니까 그냥 중국이 아이디어를 자기 창출을 하려면 성공 여부는 신속한 상용화 가능 인구 규모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럼 여기에 제도와 교육을 계속 잘해주면 가능한데, 이번에 시진핑 3년임에 과연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이제는 빈부격차 커지면서 이제는 교육 환경도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럼 인력 자본 상승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첨단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환경 갖췄냐, 인력 자본이 이게 결정하겠죠. 근데 지금 사실 그 벤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뭐 마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텐센트가 됐든 네. 그 창업 기업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네. 달렸던 어떤 의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동부유론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규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창업 의욕,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네. 의욕, 욕구 이런 게 다 꺾인 거 아니냐에 대한 맞아요. 의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중국이 말씀이에요. 과연 좋은 말씀이에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국이 오퍼 세대라고 있잖아요. 중국도 있어요. 탕평. 그게 뭐냐면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도 이제는 한국말 하면 오포 다 결혼까지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인력 자본이 과연 그렇게 첨단 기술을 개발할 정도로 인력 자본이 풍부하냐? 옛날에는 중국 젊은이 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해왔고 미국의 나사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업에서 일해서 와서 중국과 창업하면서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1년에 20몇 개씩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국하고 중국이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대 대학원에서 중국 학생 안 받아요. 기술을 갖고 간다. 특히 이런 첨단 쪽 공대 석사, 박사 중국 학생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자본을 다 미국에서 양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IP도 유징 미국 IP, 인력도 미국의 첨단 실통에서 양성이 됐는데 그게 지금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진핑 3년임이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겠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네. 시장이에요. 이게 아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자본들은 빠져나갈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자본도 있어요. 서방 자본 중에. 있죠. 저는 이제 말했잖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사업해본 사람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지금 요 상황 오히려 이후에도 미국보다도. 그렇죠. 왜 중국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 걸 알죠,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그때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진짜 경제 정책은 그 지방성 장관들 네. 여기까지 다 교체가 돼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그게 3월입니다. 양회. 1월, 양회. 2월에 지방 양회라는 게 열려요. 전국 이민 대표대회. 거기서 이래 한국말은 국회 계획이에요. 거기서 이래 사법권도 있고 뭐 검찰권도 있고 이런 법제화도 하고 다 거기서 하거든요. 한국 국회처럼. 그게 3월에 열립니다. 근데 그 전에 지방 양회가 먼저 열려요. 정치협상회하고 전국인민대회를 합해서 양회라고 하거든요. 여기 1월, 2월에 지방에서 열리고 거기 대표들이 중앙에서 만나서 확정 짓는 게 3월 첫째 주입니다. 그 양회에서 모든 장차관이 바뀌죠. 각 지방 관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거기서 내년 1년께 나옵니다. 방향성인 거. 예. 그러면 12월 달에 예. 전반적으로 나오겠군요. 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네. 시진핑 3연임은 결정이 된 거고 네. 이후에 성장이냐 아니면 네. 좀 가라앉느냐 요거에 대한 분기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진짜 힘은 금융이라고 네.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요즘 이제 강달러,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러저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신흥국들 어려워지는 뭐 자산이 좀 탈출하는 거 아니냐 네. 미국으로 이러한 고민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이 패권 가운데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양털깎기 예. 이게 여기에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양털깎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 태환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자유스럽지 않아요. 근데 양털 깎을 수 있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 다 자유 무역제도고 다 풀어놨으니까 홍콩 달러가 달러에 패킹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위기가 터진 나라는 고성 환율제 나라들이 터지거든요. 왜냐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 달러를 쓰면서 지키거든요. 그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홍콩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홍콩 주의상이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보통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럽니다. 딱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늘러리 밥도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편하게 살지만 이렇게 어떤 시학이 오고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헤지 펀드들이 막 날칠 때예요. 이럴 땐 다 얘네는 평소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 금리 올리고 이런 달러 이럴 때 어느 나라가 무너진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헤지 펀드들은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아무거나 안 때려요. 왜냐면 때려도 돈 없는 나라는 안, 제가 우리 이런 속된 말로 할게요. 왜냐면 속된 말로 해야 가슴에 잘 닿으니까 사실은. 저 실제로 점잖게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투가. 근데 이거는 가슴에 와 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할게요. 털면 어떤 나라를 털겠어요? 돈 있는 나라를 털겠죠. 그렇죠. 털 수 있는 데는 돈이 있는 데를 쳐니까 돈 없는 나라는 털어봤자 남는 게 없죠. 그게 보면은 유럽.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유럽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그게 데이터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긴 달러 전에는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이었고 나머지 한 30%가 유로화였고요. 나머지 20에 엔화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긴 달러가 되면서 가장 최근에 데이터 봤어요. 2020년 가장 최근 데이터. 달러 결제가 80%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글로벌 결제할 때 이제는 이게 너무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이니까 무역 결제하거나 글로벌 크로스보더 국가별 결제할 때는 이제 다른 나라 통화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달러만. 다 달러만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7, 80%였거든요. 달러가. 한 5, 6년 전에. 근데 사실은 유로화가 상당 부분 그 시장을 결제 시장을 국제 결제 시장을 잡아서 달러가 사실 50% 안에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시 80%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유로화라는 게 국제통화인데 자리를 지금 잃어가고 있고요. 설상가성으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대란이 왔고요. 에너지가 지금 하늘 모르게 가격이 치솟고 공급도 부족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 쟁탈전이 벌어났잖아요. 이제 네. 경유가 지금 쟁탈전에서 한국도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만약 경상수지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환율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왜냐면 헤지펀드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면 뭐 홍콩, 엔화 다 똑같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을 공격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엔화는 재밌는 게 금리도 0이에요, 심지어. 금리가 0이라는 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달러를 공격하려면 엔화를 공격하려면 엔화를 마음대로 조달이 돼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 얘네가 달러를 조달해서 자꾸 던지죠, 시장에. 그렇죠. 근데 일본은 너무 하기 좋아요. 왜냐면 금리가 0이니까 조달 금리가 거의 저 코스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해서 예를 들면 1달러에 110원이다. 110원대 던지는 거죠. 엔화로. 이렇게 달러를 시장껏 걷어들이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그러면 엔화가 더 절하가 되겠죠. 그게 120을 갔어요. 네. 그러면 또 돈을 은행에서 엔화를 조달해서 또 던지죠. 그 엔화 환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게 130이에요. 또 던져서 150까지 왔어요. 환율이. 이렇게 110에서 150 하면 시장 투자자들이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지? 110에서 150 왔네. 어머, 환율이 지금 워낙 그래요. 1200이 지금 1500 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 붕괴는 안 됐어요. 그게 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1500 터치한다고? 이러다가 2000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이런 심리가 지금 빈가빈가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정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경제는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는 기대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 무너질 때 끝나는 거예요, 시장은. 그럼 사람들이 모든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며 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화 환율이 150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200이 돼서 이러면 원래 빈가빈가 하던 사람들도 안 되겠네라고 엔화를 다 같이 던져버려요. 그러면 엔화 환율이 대폭락하면서 외환위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그때 달러를 팔아서 싼 엔화를 무더기로 사서 아까 은행에서 조달한 걸 상환하면 그 차익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나라들이 돈 있는 나라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게 내 보기에는 한국이 지금 돈이 얼마 있냐? 외환보유액이 4,100, 원래 4,400에서 지금
환율 방어 쓰느라고 이미 써버려서 그렇죠. 200억 썼다고 지난번에 나왔죠. 200억 아니어서 4,100까지 왔어요. 4,100이에요? 예, 지금 4,100억 달러가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일본도 외환보유액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고 중국, 그다음에 유럽은 뭐 독일, 뭐 이런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호신탐탐하는 거죠. 어느 나라가 먼저 무너질까? 근데 중국은 그래서 미국이 화나는 거죠. 중국을 제일 해먹으면 돈이 제일 많은데 중국이 3조 달러 있잖아요. 그렇죠. 해먹고 싶은데 중국은 위안화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닫아놨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위안화를 사야 위안화를 던지죠. 근데 중국 본토 빼고는 해외에 있는 위안화 있어요. 그게 그 환율을 CNH라고 해요. 그건 얼마 안 있어요. 돈이 얼마 많지 않아요, 위안화. 그러니까 해먹기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네. 홍콩을 공격했을 때 예. 환율 네. 그러면 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몇번 까먹었잖아요. 개입했어요. 예. 거기 여기 2018년도 그래서 2016년, 2015년 위안보액을 엄청 써서 보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한 1조 달러 달아나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맨날 글로벌 헤지펀드하고 중국 미은행이 맨날 싸워요. 사람들이 모르지만. 예. 그래서 항상 그 일이 벌어지죠. 그거는 중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못해도 홍콩을 통한 간접 공격은 홍콩 달러. 가능하다. 홍콩 달러는 항상 그 네. 문제 있죠. 그래서 홍콩도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늘 확보하고 있고요. 그 준비 항상 있어요. 그리고 본토도 그래서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건 결국은 돈 싸움이죠. 근데 정부의 개입이 결국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중국에서 1조 달러를 날리면서까지 해본 결과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미국 헤지펀드 당했죠. 돈 줄게 잃고 나갔죠. 예, 카로스. 결국에는 결국 이겼다, 중국이. 이겼죠. 예, 이겼죠. 근데 예. 그러네요. 우리가 그런 공격을 당한다 했을 때 4,100억 달러 가지고 못 지켜요.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금 한국이 경상수지가 탄탄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무역자가 경상수지도 적자로 지금 갔고. 무역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는 왜냐면 중국에서 주로 돈 벌었는데 중국의 무역 흑자가 중국 통계와 한국 통계 좀 다른데 그래도 한국 통계라도 해도 250억 달러면 작년에 256억 달러가 아마 제 기억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좀 더 많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왔는데 이제 중국 무역 흑자가 올해까지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뭐 몇십억 달러 줄어들을까? 이제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지? 그런 경상수지 흑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늘 모니터링 해야죠. 결국 이게 시장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쏠리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레고랜드 있잖아요. 네. 강원도. 그 강원도 지사 김지대 이사가 정부 보증한 걸 안 갚겠다가 파산 선고한 바람에 채권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금 채권시장이 신용시장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지금 각 공사가 한국전력원이 만든 회사채도 안 팔린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내요사하고 대여사 한 번에 하면은 되게 위험해졌죠. 예. 취약해졌다는 거죠, 신용시장이. 신용시장이 취약해졌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조금만 이런 게서도 펀더멘탈이 조금만 문제에서도 팍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헤지펀드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거 알아요? 지금 원화가 올해만 30% 넘게 절하가 됐잖아요. 달러가 투기 돈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안 올라도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제자리에 가면 30% 이익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거 30%는 어마어마한 거지. 예. 금리 저금. 그래서 지금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돈들이 쫙 하고 나갈 때. 빠져나갈 예. 때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가장 크게 벌었던 네. 그 대중 흑자가 네. 무역 흑자가 좀 적자로 전환된 거. 네. 근데 이게 원인이 어딜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흑자로 가다? 그냥 단순히 수출액이 낮아지면서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적자로 된 거냐? 아니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어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치포 동맹이니 이런저런 것들, 네. 이런 이슈 뭐 저런 것들로 네. 해서 반도체 우리 주력 산업이 지금 중국에서 네.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혹은 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죠. 아까 제가 미국 경제는 금융, IP, 군수 산업, IP 제약 산업 주로 먹여 살린다. 한국은 뭘로 먹고 살지 아시죠? 반도체. 예. 한국 전체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으면 한국이 좋고 성장 잘한 것 같고 반도체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 대중 수출이 모든 중간재 부품을 다 수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달을 다 한국에서 해갔어요. 근데 이미 10년 전부터 이 저부가가치적 조달을 오히려 한국이 다 중국에서 해오거든요. 근데 한국만 중국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를 다 중국에서 조달해 가요. 중간재. 네. 그래서 대중 수출에서 이제 한국이 남은 게 뭐냐면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대중 수출만 남았어요. 중간재 중에서도 완제품에서도 그 몇 개 뭐 LCD라든가 뭐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든가 이런 미래산업 쪽에 그 완제품 수출만 남았어요. 일단 수출 구조가 변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해오는 이런 무역 구조로 변했다. 전체 체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성장 체질이 이제 반도체는 성장의 절반을 하면 반도체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장 깊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장의 절반을 반도체가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뭐 전통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한국이 잘하는 자동차 산업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중국의 가성비 때문에 중국에 밀린다라는 거죠. 그 시장이.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이제는 더 좋은 가성비가 더 좋게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중국에서 갖다 써주는 배터리 충전기 하나만 해도 그래요. 뭐 이런 충전기 말고요. 그 아파트에 설치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은 다 중국계 코스트 절반으로 한국보다 더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훨씬 더 국내 시장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 구조가 변해버려서 중국에서 주로 돈을 벌어왔어요. 흑자는 중국에서 남은 게 있거든요. 대일 무역은 항상 적자였어요, 한국이. 그렇죠. 그냥 주로 중국에 지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변하면서 지금 이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한국의 어떤 또 새로운 흑자 국가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후보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에이시안하고 인도. 뭐 이런데 거기 1인당 소득 수준은 아직 중국에 수출한 만큼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경쟁력, 네. 그 일반 산업에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무역 적자의 무역 원인으로. 구조가 변했죠. 예. 근데 그 이제 많은 산업에서 일단 수출이 줄은 거에 대해서 일단 중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네. 좀 회복이 되면 네. 그러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뭐 철강이 됐든 화학이 됐든 화장품 쪽이 됐든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래서 시진핑 사무연임 이후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봉쇄 조치 이런 게 없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맞아요. 경기가 살지 않겠냐. 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런 건 있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메인스트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한국이 중국 소비시장의 그러니까 투시 중국 소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수출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부품이었지 중국 최종 소비 수출은 아니었어요. 최종 소비 수출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받는 게 소비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안 한다 해도 소비 어떤 맘대로 회복된다 해도 한국 제품이 최종 소비 수출은 많지가 않아서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화장품 뭐 이런 거 조금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는 화장품도 중국 거, 한국 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이라 뭐 LG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 점점 뒤로 물리거든요. 네. 중국 국산에 의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돼도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근본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한국 경제 뭐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제 경제를 다시 좀 회복시킬 것이냐 네. 이건 뭐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네, 네. 어쨌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어때요? 이 미국의 기술 규제, 뭐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 규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좀 더 비즈니스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에 그렇죠? 한국 예, 독일 있잖아요. 네. 독일도 같은 처지거든요. 유럽이. 그렇죠. 예. 유럽도 안미 경중이거든요.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하고 한국 좀 비슷한데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이 다 중국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토도 출범하면서 저걸 중국어로 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모순되는 건데 이번에 독일 그 올라프 숄츠 총리가 11월 4일에 당일식으로 중국 시진핑 3년임이 되고 아마 중요한 국가 중에는 최초로 지금 중국에 방문하거든요. 11월 4일에. 그래서 이번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독일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기업이 그게 사실은 스위스 기업인데 실제는 중국 기업이 대주주예요. 그 기업이 인수를 원래는 지금 미중 갈등 논리대로라면 원래 중국 자본이 독일 전자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인수를 원래 못하게 해야 되는데 허용을 했거든요. 지금 반도체 그 인수하는 걸 동의했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함부르크 항공이란다. 그 항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중국 중국말은 웬양인데 웬양지탄인데 여기 말하면 코스코라거든요. 영어로 코스코인데 거기서 인수합병하는 걸 동의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24.9% 지분 원래 옛날에는 대주주로 하는 걸 그까지는 동의 안 했고 그냥 그 FI 투자자로 재무적 투자자로 권한만 주고 24.9% 지분 가는 걸 동의했거든요. 근데 왜 그냥 독일이 이럴까? 그렇잖아요. 독일도 다 나토 이런 국가고 근데 왜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계속 강화하러 갈까요? 투자를 독일 기업이 제일 많이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근데 왜 특히 제약산업이 많이 가거든요. 독일. 근데 왜 그럴까? 중국 시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류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함부르크 항구 있잖아요. 전체 함부르크 거기 전체 물류의 3분의 1을 지금 중국이 다 하거든요. 지금 코스코 하나가 만약에 거기 대주주가 되면 그 코스코 원양그룹의 항구 물류 하나 가지고 전체 함부르크 그 항구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코 하나가 전 세계 물류의 거의 절반을 하거든요. 하나가. 그러면 걔네가 거기 대주주가 되면 자기네 물류만 거기다 몰아줘도 함부르크 항구가 세계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개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why not?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피가 민주의 피보다 더 진한 거죠, 독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예. 네. 독일은 이제 그렇게 네. 흘러가고 있고 네. 이제 우리는 한국도 그래 참고를 하면 독일보다 더 하죠. 왜? 옆에 사는 나라인데.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미국이 중국 규제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준 거다. 그쪽 섹터 산업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미국의 밸류체인을 갖게 되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 네. 산업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기회의 차원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유럽에서 철수되면서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유럽에서 화웨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걸 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메우거든요. 그 기회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라든가 미래 4차 산업에서 원래는 중국 기업이 훨씬 빨리 가고 특히 AI 영역 세계 첨단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커다 쉰페이 이런 중국의 세계 첨단 AI 기업이 있어요. 오히려 삼성, LG보다 훨씬 더 많은 AI 제품을 만들었고 여기 없는 제품을 수없이 내놨거든요. 걔네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원천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걸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미국이 제재 기업으로. 그러면 그런 데나 수요는 한국 기업에서 상당 부분 채우겠죠. 시장 수요를.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안 하면 중국 기업들 어차피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중국에서 법이 만들고 바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한국에 와서 법이 만들지 않을까요? 한국 와서 법이 내서 한국 기업으로 비즈니스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네. 미국에게도 직접적인 어떤 네. 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안보, 네. 기술 보호, 네. 산업 보호
또 경제 성장 네. 여기 모든가 다 같이 연결되니까 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이러저러한 약점들 때문에 네. 외환 공격을 받게 되면 네. 역시 미국 정부가 뭐 네. 통화 스와프가 됐든 네. 아니면 헤지펀드에게 경고를 하든 미국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이 한국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좀 멈춰지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원아이 사고방식을 어린이 약세.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네. 자본이 앞에서는 행제도 없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이 앞에서는 피와 눈물이 없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거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납니다. 그러니까 결코 미국을 믿으면 안 우리 경제 누굴 믿으면 미국 거 아니래도 사람이란 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제는 첨단을 달려서 이제 우리 거 안 쓰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세계 첨단 기업들이 다 한국 오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한국 와 다 오게, 린텔이나 뭐 네노라는 기업이 다 한국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한국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국이 삼성이나 현대, 뭐 LG사를 다 미국 가버려서 한국이 없어요. 이름만 한국 기업이지 실제 다 미국과 장사를 해요. 다 미국에 생산한 미국에서 해. 한국 영토가 미국한테 의미 있습니까? 한국 국민의 목숨을 미국 사람들 책임질까요? 땡큐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죠? 한국에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0몇 개 나라들 모든 기업이 한국에 와 다 있으면 한국에서 절대 전쟁 뭐 일어나죠? 자기네 돈 잃는 그렇죠.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지금 거꾸로 떠나가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요즘 이제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연준 위원의 말이 사실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그 연준의 그 속도 조절론, 네. 피벗에 대한 기대감 네. 이걸 갖게 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러한 기대감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이 연결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 펀더멘탈에 보면 이게 뭐 어느 하나 기대를 걸 상황이 없어요. 아무리 금리는 계속 올리고 빅스텝을 올려도 물가는 잡히는 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 느끼는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모두 우리 실생활에 모든 게 다 뭐 10% 20%씩 올랐고 에너지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하고 심지어 지금 유럽이 겨울에 지금 어떻게 날지를 몰라서 유럽에서 에너지 안전펀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그 확보에 나서면서 전 세계 가격을 다 올려버렸고 한국도 완전 수입에 의존 나라로서 지금 물가가 지금 LNG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시장이 엄청 지금 흔들리고 있고 환율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연준회의에서 또 빅스텝을 한다 이러면 이게 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여기서 시간 없어 풀지는 않을게요. 제가 안녕하쇼나 그리고 뭐 제 안경투에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전문.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제가 제 유튜브에서 다뤘거든요. 풀지는 않을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결론은 뭐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을 수 있다? 없다예요. 근데 왜 물가를 올리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그래서 다른 목적이 뭐냐. 아까 말했죠. 유럽. 네? 그러니까 유럽이 타겟이다. 저는 늘 말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은 러시아는 이미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네. 어차피 쇠락하는 나라였고 실제는 유럽이다 타겟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하는 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유럽의 10년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대외 세미나 많이 해요. 그걸로. 유럽이 이제 시장을 잃을 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만들어진다. 지금부터. 그 얘기는 강달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로 들리는데요. 지속되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유로화.
유로화 주기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 유로화가 유로화 주기. 지금 결제에서 이미 완전히 밀려서 이게 하긴- 달러가 80% 이상이 됐다고요. 그 전에 50%인가 60%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시장에 지금 국제 결제 시장에서 이미 유로화가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이제 다 달러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영국, 그 대단한 영국도 지금 이미 뭐 난리 지금 총리도 뭐 금방 바뀌었고 지금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게 다 먹거리죠. 먹을 만한 게 많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 일본, 예? 네. 유럽, 미국 언제까지 올릴까? 어디 하나 죽을 때까지 올릴 거다. 유럽에 어디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미국 국내 정치가 받쳐줘야 돼요. 그 얘기는 바이든이 계속 돼야 되고 민주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질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 그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슈가 없고 상원에 지금 민주당 쪽이 24석 그리고 11석, 공화당이 24석인데 24석 중에 6석이 새로운 사람 바뀌면 이게 불리하거든요. 지명도가 없어서. 근데 다행히 지금 민주당 쪽에 2명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유리한 상황에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에게? 지금 공화당 쪽으로. 공화당에게? 예, 그래서 상원이 계속 공화당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트럼프 정책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동맹국이고 뭐이고 또 없는 정책을 취하니까 또 혼란이 오는 거죠. 결국 미국 국민이 50%씩 딱 나눠졌잖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딱 이렇게 나눠져서 국내 정치가 받쳐줘야 이런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근데 지금 파월이 되게 정치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파월은 원래 비둘기파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성격이 비둘기파 쪽인데 매파로 와서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만, 여기 분위기가, 결국 미국 지금 자산시장도 엄청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국내 정치가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공격하고 분위기가 안 맞춰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문가 IB들이 있잖아요. 내년 1년에 다 계속 올려간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상반기까지 올리고 하반기는 뭐 내릴 거다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저는 사실 8월 달부터 이미 내년에 변한다고 제가 생각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춰진다. 예, 이게 피벗으로 돌아선다. 근데 그게 뭐 시점 문제거든요. 언제냐, 1분기냐, 2분기냐, 뭐 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일단 중간선거 보고요. 봐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미 솔솔솔솔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유로화가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네. 구조가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에너지 독립이 안 된 지역이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EU에 가입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자꾸 여기에 연합으로 끼어들면은 결국은 전체 수준이 네. 이 뭐죠? GDP라든가 돈 버는 이 경제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 약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되게 어려운 경제 이론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쉽게 짧게. 우리 안 교수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짧게 안 풀게요. 예?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이해하면 사실 경제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 문제가 뭐냐면 재정 정책이 다 독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국가별로 돼 있고. 근데 통화 정책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 왔을 때 돈 풀고 걷어들일 때는 장화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재정 정책의 화폐화라고 해요. 그게 프레드만이 화폐 이론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왜냐면 재정 정책 다 독립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이태리나 이런 데서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약한 나라,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약한 그리스나 이런 애들이 무너지는 거죠. 약한 애가, 체질이 약한 애가, 또 욕 먹으니까 예를 안 들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약한 애들 무너지니까 유럽은 이게 같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재정정책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이게 다른데 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재정책을 그러니까 쉽지는 어려워요.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로 네. 인해서 네. 지금 오히려 그 우리가 미국의 그 양털깎기라고 표현되는 네. 그러한 현상이 네.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유럽이다. 유럽이 지금 주 타겟이 될 수 예,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자산 시장이 좀 폭락해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11월 FOMC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러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증시를 자산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장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는 다 위기 때 만들어지거든요. 노멀할 때 이렇게 경제가 노멀할 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위기라는 건 판이 바뀔 때거든요. 그래서 큰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때 한번 자기 평생의 재무적 자유를 실현할 정도로 운명이 바뀌는데요. 근데 이게 뭐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유럽에서 조금만 이런 신호가 피벗 신호가 있어도 시장은 확 돌아설 거예요.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국가잖아요. 얘네는 절대 자기가 안 당하는 거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이럴 때 팍 돌아서거든요. 돈이 어차피 다 미국에 몰려들고 있고 네. 그렇죠. 그 돈이 어딘가는 가야 되고 그러면 자산시장 가는데 뭐 주식 아니면 채권이고 뭐 파생이 셋 중에 한데 파생은 일반인들이 모르고 채권도 잘 모르고 그럼 주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탁 그런 분위기가 조금만 솔솔 나와도 팍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점이 어디냐 이 문제인데 저점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대부분 일반 투자들이에요. 특히 터보들이 항상 저점 찾으려 해. 아니면 고점을 찾으려고 해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워린 버핏 같은 사람이 수없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투자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두 가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잘 사는 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한지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아까 저점을 찾는다는 게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한 건지 좋은 타이밍을 그걸 잘 샀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저점에 샀다라는 게 좋은 타이밍에 제때를 샀다라는 게 이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둘 다 중요하긴 하죠. 네.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상품이 좋죠.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은 중요하다. 물건 고르는 게.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전 공부 없고 사전 연구 없이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타이밍을 찾아요? 그렇지. 순서가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좋다 나쁘다 좋은 물건 아니다를 뭘로 판단하요? 이래야 내가 좋은 타이밍을 찾지.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예요. 좋은 걸 어떻게 판단하냐? 좋은 걸 알아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잘생겼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에? 그래야 싼지 비싼지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죠. 아니 그래서 좋아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냐라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좋은 물건이라는 게 뭘로 말하죠? 내재 가치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내재 가치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내재 가치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모든 산업이 다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면 경제 주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10년짜리 주기가 있고 2, 4년짜리 주기가 있고 50년짜리 주기가 있고 2, 30년 주기가 있어요. 그게 본질이 뭔지 알아요? 이런 주기가 산업의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업이 올라가는 산업이 있고 지금 동일한 시점에 올라가는 산업이 있고 죽어가는 산업, 그게 서양 산업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좋은 물건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 물건이 올라가는 산업에 위치한 물건인 건지 서양 산업에 위치한 물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내재 가치라는 건 일단 산업의 주기에 대한 판단부터 옵니다, 여러분. 첫째. 그래서 모든 산업은 이런 주기성이 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시대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가는 이 주기가 있는 것처럼 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재미로 드리면 잠이 오니까 잠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제가요? 예, 정신 아니요, 차리고 그건 드려요.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랜만에 그 맞췄잖아. 집중해서 좀. 집 제품 좋은 상품, 좋은 물건. 예. 칭찬을 안 하네. 그래서 진짜 칭찬해줄게요. 자, 두 번째 좋은 물건. 칭찬을 먼저 하고 해요. 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반려자. 근데 사업할 때는 좋은 사람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사업할 때는. 그럼 투자할 때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기업을, 그 종목이나 게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그렇죠. 누가 하냐. 그 사람을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잘 봐야 되는 게 투자의 성공인데, 그래서 산업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누가 운영하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예? 네. 우리가 반려자를 찾듯이, 네. 사업 파트너를 찾듯이. 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이게 되려면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 종목이 하는 산업의, 기업의 성격을, 내용을 알아야 돼. 그 기업이 그렇죠. 뭘로 돈 버는지. 그래야 그게 기회가 있는지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래야 내가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지금 우리 유주열 대표님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거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뭘 고민해야 되면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를 판단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야 좋은 종목도 고를 수 있고 좋은 타이밍도 찾을 수 있지. 뭐 이런 준비가 없이 뭐 저점을 찾겠다? 고점을 찾겠다? 그렇죠. 기준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애매한 거죠. 네. 하여튼 그 애매한 게 아니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이런 것도 아주 꼭 집으시네요. 아니 근데 네. 진짜 그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네.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투자에서 네. 최저점을 자꾸 노리다 보니까 그게 보통 초보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성장하는 산업, 얼마 전까지는 사실 반도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이 됐든 AI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더 필요하다고 봤는데 요즘 들어서 또 부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과연 성장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봐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제가 딱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지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본은 미래를 보고 돈이 가는 거지 지금을 보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사업의 주식 투자라는 거는 미래성을 보는 거지 지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을 보면 당연히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돈 버는 게 없어요. 메타버스 돈 버는 게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스토리에 베팅하는 거예요. 스토리. 론리에 베팅하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론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론리를 읽는다는 거는 흐름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흐름을 읽는다는 거는 미래에 베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만을 해드린 거거든요. 네. 지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 어떻다라는 게 걔네가 미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미래 흐름에 투자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 투자하는 게 아니길래 지금 상황 보고 그게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자체가 투자 개념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투자라는 거는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자기 아는 걸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읽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해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 산업이 전망이 있다, 잘 된다, 미래성이 있다, 당신이 능력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준비로 그 산업을 뭐 알아보고 읽을 수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있대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모르는 데 투자하면 100전 100패.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공부해서라도 충분히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산업에서 미래 스토리가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답이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어느 게 좋은 물건인지, 지금 저점이 좋은 타이밍인지 좋은 시점인지 다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주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해요? 네. 그거는 500원 드릴게. 달러로. 네. 오케이.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장 깊숙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물류 공급망이 막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처럼 가장 큰 수요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는 제로 코로나 하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이거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미래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라는 거는 다 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칩이 개발이 돼야 돼요. 지금 칩으로도 안 돼요. 수많은 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가장 핵심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면서 미래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수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거기서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흐름선상으로는 올라가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칩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메모리와 네. 비메모리로 좀 네. 나누잖아요. 크게 네. 어디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둘 다. 둘 다? 네, 왜냐면 돌아가려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안유화 교수님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웃으시니까. 오늘은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너무 오래 방송해서 그렇죠? 하루 종일 하셨대요. 약간 저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맞아요.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맞아요, 네, 맞아요. 후두염이 약간 있어서. 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죠. 맨날 구사리만 먹다가. 네, 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